안녕하세요. 이번 글로벌 크립토 에셋 금융 컨퍼런스에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라도 관계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한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금융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동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신청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고,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있어서는 빈백서 한국 번역을 비롯해서 글로벌 규제 당국들의 최근 규제 동향물을 번역해서 또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큰 주제는 그 디지털 자산을 규제 영역으로 갖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주요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올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무엇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으로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올 때 되는 용어들이 보면 주요 이슈가 텍스라고 하는 용어죠. 이 용어 정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의 안전보호, TP고 스탁 커스터디, 소위 스테이블 코인 하는 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요런, 그리고 디지털 증권 토큰을 하는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가 조건, 또 증권규제 당국의 법령 사례, 그리고 참고한 눈여겨볼 만한 입법 사례, 요거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용어라든지 분류에. 그렇지만 암호자산은 거래를 하는 법,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커런시, 그리고 버추얼 커런시, 이렇게 되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산성 이런 개념을 들여서 버추얼 에셋, 디지털 에셋, 크립토 에셋, 이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의 전통적인 증권의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한 증권 토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제도권에 안 닿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런 용어, 그리고 투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의 입들, 이런 것이 이제 문제 이슈이고, 영국 FCA가 취한 입장은 좀 독지요. 그 규제 대상과 비규제 대상을 구분을 해서 규제 대상은 전자 토큰, 증권 토큰, 그리고 비규제 대상에는 유틸리티 토큰, 교환 거래 토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용어 정의가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FATF가 그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 발표에서 가상자산을 이렇게 정의해, 즉 가치의 디지털형으로서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고, 이제나 투자 목표 사용될 수 있는 것, 또 법정 화폐나 증권, 그리고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창물은 제외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서 올해 3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자산을 FATF 개념은 약간 변형을 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거나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선불 전자수단, 전자화폐, 또 전자등록 주식이나 사채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제 암산의 수탁 보관 또는 안전과 관련해서 통화감독청이 발표한 해석서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해석서 1100지포, 이게 2020년 7월에 발표한 암호자산 커와 관련된 겁니다. 즉 은행들 암호화폐 커스터드 서비스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면서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고유한 암호키를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암호화폐 커스터드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의 현대적인 형태다, 모던 폼이라고 했습니다. 즉 실물을 보관하다가 전자적으로 보관하다가 이제는 디지털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OCC가 발표했던 입장들, 즉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포함 이것이 위험하고 그런데 벅찰한 이것은 허용될 수 있는 뱅킹 서비스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들은 그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사업 모델, 사업 전략, 계획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행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커스터디,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듀 딜리전스를 해서 그 위험 요소들을 미리미리 해결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암호 자산에는 디지털 증권 자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SEC 증권 규제 당국이 또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인테림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잠정적인 입장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그 조건 제시한 최소한의 절차 7가지 그리고 9가지 재반 준수 조건을 따른다고 하면 종전의 커스터디와 관련해서 고객 보호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아무런 법 집행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된 조건이 뭐냐면 이 암호화폐인 디지털 자산인 증권을 분리해라. 그래서 특별 목적 사업으로 분리를 하고 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확실히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갖춰라. 그리고 그러한 그 디지털 자산인 증권의 DLT, 분자원장 기술 그리고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특성을 사전에 평가해라.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인 증권에 대해서 통제권을 확보해라.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갖춰라. 그리고 고객과는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또 서면 계약을 체결해라.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한번 해볼 테니까 이해 당사자들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향후 제도화하는데 참고하겠다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질문지를 이 보도 자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그 FATF가 G20에 대해서 그 G20에 대해서 소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표한 위험 기반 접근법은 계속 적용을 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G7의 그 워킹 그룹이 있는데 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금융 안정성 위원회 FSB하고 같이 입장을 조율해서 입장을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법 규제상 그리고 감독상의 과제와 위험 요소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적절하게 해결되고 적정한 디자인과 그리고 기존의 규제들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제시하면서 페이스북도 리브라 백서를 수정을 했죠. 그래서 명칭도 리브라에서 노비 그리고 DM으로 바꿨고 통화 바스켓도 글로벌 통화들이 아니라 그 로컬 통화들로 이렇게 축소 조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영국에서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영국은행,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무성, H&T, 그리고 FCA가 입장을 같이 해서 G20, G7하고 입장을 조율한 바 있고 그리고 FCA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자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토큰들에 대해서 규제 경계를 명확히 이렇게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처럼 그 유럽에서 AML과 관련된 지침 요거를 영국 내에 시행을 했고요.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대 홍보
과대 광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거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컨설테이션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해서 국경 간 송금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재무성이 의견 수렴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 암호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 규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그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지형을 명확히 이렇게 밝혀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동일한 위험이 있으면 동일한 규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암호자산이다. 그래서 이 규제 경계를 범위와 또 행위자에 대해서 또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규제가 도입될 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렇게 퀘스처너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 포괄적인 법규가 정립이 될 것이고, 그 하위 규정들은 FCA가 이렇게 맡아서 정돈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미국 통화감독청이 스테이블 코인 지급 준비금과 관련해서 해석서 1172호를 작년 10월에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 범위의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급 준비금을 법정화폐인 지급 준비금을 예치받아서 관리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법정 통화하고 매칭되는,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정이 되고, 이 은행들은 매일매일 그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 수량하고 그 예치 지급 준비금 계정에 있는 그 준비 자금, 달러죠. 달러하고 맞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대사 기능을 제공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알려져 있었지요. 마치 연방준비은행에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오보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법정화폐가 진짜 은행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그런 선에서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OCC가 한 발 더 나아갔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할 수 있고 교환해 줄 수 있다, 법정화폐로. 그러면서 이 독립적인 검증 노드 네트워크의 노드로 직접 참여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지급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요게 이제 Federal Savings Association, 요거는 연방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축은행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국 범위의 은행들하고 또 그 저축조합들은 이런 그 독립적인 노드, 그 밸리데이팅 노드에 참여해서 그 지급 거래를 검증하고 저장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보면 그 은행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든지 이거를 법정 화폐와 교환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지급 결제를 좀 용이하게 지원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입장 역시도 안전하고 건전한 그 뱅킹 관행을 준수하면서 또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이거 철회시켜라,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한 바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라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죠. 홍콩 SFC의 접근 방식이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중에서 이 증권형 토큰을 한 가지 이상만 거래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 권한 범위 내에서 라이센스를 주겠다. 왜냐하면
이 증권 규제 당국이기 때문에 이 가상 자산만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설정한 그 라이선스 조건 그리고 제반 준수 조건을 지킨다면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집중 관찰하면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증권도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디지털 자산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인가 조건을 제시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여기 전문 투자자 또는 그 가상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라는 단서가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고 엄격한 그 상장 기준을 갖추라는 것이고 그 안전한 자산 커스터디를 제공해라. 여기서 이제 앞서 세이프 키핑하고 커스터디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커스터디는 더 넓은 개념이고 세이프 키핑은 그냥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안전금고처럼. 그러나 커스터디는 완전한 통제권을 넘겨받으니까 새로운 암호키를 생성해 가면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신탁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고객 자산은 콜드 스토리지 방식을 통해서 하고 고객에 대해서는 KYC를 하고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갖추고 시장 가격 조작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정 기간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고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정비가 되면 그런 법규 내용으로 이제 포함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거래 시설이죠. 그 거래소죠.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든 곳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작년 말에 블록체인과 DLT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의회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 트레이딩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요 DLT 트레이딩 퍼실리티즈라는 그 새로운 인가 범위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증권인 디지털 자산, 디지털 DLT 시큐리티즈라고 해서 요거는 DLT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거래와 청산과 결제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정규 조직화된 거래 시설처럼 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종전에는 은행하고 증권사 또 라이센스 받은 이런 곳으로만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 블록체인 또 DLT 기반의 증권형 토큰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되죠. 이전에 식스라고 새로운 디지털 증권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도 이 제도 쪽으로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 집행 사례인데 증권 규제 당국이 대표적인 게 텔레그램 사건이죠.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그램 토큰을 그 분매 또는 배포, 디스트리뷰트 하지 말라고 법원으로부터 금지 명령, 인정션 오더를 받았습니다. SEC가. 그래서 텔레그램은 이제 사프트라고 해서 그 Single Agreement for Future Token 앞으로 나올 토큰을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SEC 등록을 피해 가고자 했는데 법원과 SEC의 판단은 뭐냐면 그거는 미등록된 증권의 모집, 취득 권유 행위다. 따라서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애초에 전 세계 175명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거는 장차 그램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2차 유통시장에 배포하고자 하는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앞으로 3년간 일체의 디지털 자산 발행 행위에 참여한다고 하면 SEC에 보고해라. 이렇게 조치를 했고 민사 제재금 한 200억이 넘죠. 200억이 넘는 시빌 머니 페널티를 물고 합의 종결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에 또 하나 리플사
요 XRP와 관련된 SEC의 민사 제소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첫 기일이 열리는데 기존의 증권 집단 소송을 포함을 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리플 사업을 리플 랩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냐, 일본 같은 뭐 이런 이슈들로 전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입법 사례, 눈여겨서 볼 입법 사례들인데요. 일본은 자금결제법이라든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금융상품 판매법 등을 개정을 했어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자율규제협회도 인정을 해서 자율규제 규정들이 27개, 뭐 30개까지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소의 고객 자산은 콜드월렛으로 이렇게 관리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프랑스가 잘 알려진 팍트법이라고 해서 이 기업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종합법안, 프로젝트 법안에서 통화금융법을 개정을 하면서 ICO에 대해서 자율 선택형 비자 제도 이거를 도입을 했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자에 대해서도 커스터디라든지 법정 통화하고 교환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크립토 펀드라고 하는 디지털 에셋 펀드의 조건 그리고 소비자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을 입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라고 해서 자금 결제법이죠. 여기에서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라는 개념을 들여왔고 또 지금 현재 다시 2차 개정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서 디지털 토큰, 요 페이먼트 토큰이라는 일반 디지털 토큰 취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옴니버스 액트라는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스위스는 이제 DLT 레귤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도입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도입한 개념이 Security Token Exchange 개념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이 증권형 토큰 발행자의 요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유럽 연합에서 보면 그 미카라고 해서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법안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의 규제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규제 트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용어 정의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죠? 처음에 버추얼 커런시 뭐 이런 데서 이제는 에셋 개념으로 바뀌고 디지털로 변환된 자산, 즉 디지털 증권 토큰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각 규제 당국에서 가이던스 명확하게 규제 경계를 밝혀주고 그리고 필요한 관련 입법들을 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퍼블릭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토큰을 매개로 해서 자금을 줬다는 ICO와 같은 데 있어서 투자 계약 판단 기준을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래 플랫폼 제도화를 어떻게 할 거냐. 법적으로 또는 가이던스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리고 암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요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AML 준수 의무 그리고 소비자 보호 그리고 텍스 이슈 대체적으로 요 AML 관련해서는 FATF가 선도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도입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기타 소득세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뭐겠냐? 제가 이렇게 여러 그 제도들을 추진한 나라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먼저 OECD는 훨씬 전이죠. 2006년에 이 퍼블릭 컨설테이션 양방향으로 그냥 정부 규제 당국이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규칙과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법 제도화된 이후에는 법규 준수, 컴플라이언스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양 나라들은 서구에서는 이 퍼블릭 컨설테이션이 거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예고라는 장치가 있습니다만은 이 진짜 실질적인 양방향 의견 수렴 절차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그 팍트법이라고 기업 성장과 변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법안을 준비하면서 르미에르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규제 당국은 올바른 정책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정부는 더 많은 자유와 더 높은 투명성, 더 확실한 투자자 보호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올바른 정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 문구를 정리해 봤어요. 이런 게 좀 바람직한 어프로치 같아요. 연구, 조사, 협업 이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공표해서 이해 토대를 넓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금지할 건 금지하고 주의를 줄 건 주의를 내리고 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해주고 그리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볼지를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접촉 창구, 문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또 있던 제도와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와 규칙의 틀을 갖춰 나가는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일본, 뭐 싱가포르,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런 등지에서 모두 다 하고 있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